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468페이지고요. 제4장 환경관리. 자,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제4장의 환경, 그리고 5장의 안전인데요. 이 환경관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과 관련해서는 한 2문제 정도를 차지하던 곳인데, 지난번 18회 시험에서는 이만큼 출제가 됐고요. 17회 시험도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많이, 그러니까 환경 그러면 좀 뭐 중요성이나 이렇게 이제 살펴볼 부분도 있긴 한데 실제로는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특징, 18회 시험의 특징이 환경과 안전에서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근데 통상 환경에서 하나, 안전에서 하나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 한 부분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소방 시설 종류, 소화기 뭐 쭉 해서 소방 시설, 뭐 경보 설비 뭐 쭉 이렇게 했을 때, 야, 그걸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막 하셔야 돼요. 소방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살펴봅니다. 환경 관리는 자연 환경 관리하고 생활 환경. 자연 환경 관리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청소와 소독입니다. 이건 뭐 실무적으로 필요하죠. 청소, 소독. 네. 생활 환경 관리는 실내 공기질, 그리고 소음, 그리고 수질, 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뭐 이 청소, 소독 이런 것도 다 실무는 법을 집행하는 곳이라서 법령이 있어요. 법령. 청소는 폐기물 관리. 그래서 뭐 분리수거,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폐기물 관리 법령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실내 공기질은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이게 다 이제 법령에 의해서 하죠. 소음은 특히 이제 올해는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소음이 지난해 좀 법제도를 정비를 했는데 지난해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은 곳이 아니죠. 그런데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바꿔 얘기하면 좀 요것만 또 잘해도 이 분야에서 나오는 문제는 또 잘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또 역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주택법령과 관련된 그 소음 관련 규정들. 예전에는요, 이런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라. 그리고 이렇게 분쟁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 가서 뭐 조정해라.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어떤 특별한 그 어떤 숫자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데시벨로 소음도를 나타내잖아요. 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어디에 있었냐면 소음진동과 관련된 소음진동 규제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주택법에서 그 하위 법령으로 이 소음 관련된 규정을 다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이걸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요 내용들 좀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수질은 뭐 여러분들 급수 설비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수도법이겠죠. 그래서 다 이제 법률의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469페이지의 청소.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깨끗이 이제 쓸고 닦는다, 뭐 청소원 관리하고 계약하고 뭐 이러는 부분이니까 이론적 측면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위생, 그러니까 여기로 얘기하면 이제 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것도 뭐 법률은 여러분들 공부하실 법률의 조항이 한 3개?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독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 473페이지에 보시면 양가로 4번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보시면 이 법률에서는 공부를 하셔야 될 게 소독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473페이지 하단 보시면 소독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5가지 형태의 소독 방법이 있습니다. 청소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해라. 뭐 이렇게 이제 청소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각, 그럼 불에 태워라. 뭐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소독이죠. 청소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라 이렇게 나오고, 소독은 불에 태워라. 소각, 또 증기를 이용해라. 증기 소독. 끓는 물을 이용해라. 끓는 물 소독. 약물을 이용해라. 약물 소독. 뭐 햇볕을 이용하면 일광 소독. 뭐 이렇게 이제 소독의 방법은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소독의 방법도 주관식으로도 나오고 뭐 이렇게 했던 부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부분은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이제 다시 이렇게 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뭐 여러 가지 형태 나왔습니다. 뭐 증기소독은 100도씨 이상의 증기를 이용하고, 끓는 물 소독은 100도씨 이상 끓는 물을 이용하는데, 증기소독은 1시간 동안 훈연하고 이건 30분 이상 이렇게 수배시키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죠. 그죠? 증기소독은 1시간, 끓는 물 소독은 30분. 그래서 이것도 뭐 이렇게 증기 그러니까 1시간 이렇게 내려서 끓는 물 하니까 30분 이렇게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475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의무관리 대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소독을 의무관리가 아니라 소독 의무대상. 그래서 이거는 300세대 이상입니다. 공동주택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 표현 나오죠? 그래서 요 3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할 때 3월부터 9월까지. 3월부터 9월이 아니죠. 3월부터 이듬해, 4월. 그죠? 4월부터 9월. 이렇게 6개월이죠. 그 다음에 10월부터 3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하절기에는 좀 자주 하고, 동절기에는 좀 덜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3개월마다 하고 1회 이상, 요거는 6개월에 1회 이상 합니다. 요런 이야기들이 이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로 출제됐던 이야기들이에요. 뭐 이걸 뭐 놓치시겠습니까? 지금 봐도 뭐 다 알겠는데 그쵸?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자, 그래요. 그런데 요 이제 생활환경적인 측면에서 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요건 조금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땐 환경관리에서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이제 공동주택이 적용된 것이 구예시험을 볼 때부터 이고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거의 출제가 됐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의 여기서 한 문제 나오면 소음호 아니면 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니까 공기질 관리인데, 자, 이건 이제 크게 2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공기질 관리는 바깥에 있는 대기를 관리하는 것과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대기를 관리하는 문제가 공동주택과 관련이 있었던 적이 있죠. 밀접한 관련. 예전에
중앙공급식 난방을 할 때는 난방 급탕을 하고 나면 굴뚝에서 연기가 막 나가죠. 그게 대기를 오염시키죠. 그래서 그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때 출제가 됐었습니다. 요즘 중앙집중 잘 하지 않지요. 개별이나 지역 난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관련된 법률은 대기환경보전법이라는 법령에 적용을 받았어요. 대기 부분. 그래서 이 대기와 관련된 대기환경보전법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정리할 텐데, 여기에서 일단 내용을 좀 보는 것 중에 이제 용어를 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기 오염 물질의 종류라고 해서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476페이지에 보시면 가스, 입자상 물질, 먼지, 매연, 검댕 이런 표현들이 있죠. 거기에서 이 용어 중에서 가스라고 하는 것과 입자상 물질, 요거는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스와 입자상 물질. 이제 가스는 뭐예요? 기체상 물질이죠. 입자상 물질은 액체상, 고체상 물질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리을번에 매연 그러면 매연이 가스예요, 입자상 물질이에요? 매연은 가스가 아니고 입자상 물질이죠. 거기 써 있잖아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매연 이제 버스 지나갈 때 쫙 나오면 경유 차량 가면 매연 입자상 물질이래요? 매연 가스라 그래요. 매연은 가스가 아니에요. 매연은 입자상 물질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 대기와 관련된 부분보다는 우리 이제 제 9회 시험부터는 실내 공기질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매우 중요하고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실내 공기질과 관련된 법률은 다중 이용 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에요. 그래서 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은 이렇게 다중이용시설과 등에 적용이 됩니다. 다중이용시설과 등에 적용이 돼요.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등이 그럼 뭐예요? 그렇지. 이게 공동주택입니다. 이게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은 극장, 공연장 이런 데잖아요. 어린이집 이런 데. 그래서 이 다중이용시설과 이 공동주택에 대한 법 적용 이야기인데, 다중이용시설은 우리가 관련이 없으니까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건 공부하실 필요가 없고, 이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아주 잘 나오니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이 공동주택은 어떤 공동주택이냐? 신축하는 공동주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신축 공동주택, 우리가 건축법에서 공동주택 하면 아연닭이잖아요. 그 중에, 아연닭이 중에 이 법률에 적용이 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만 얘기해요. 다세대는 여기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축되는 아연기만 해당되고 규모는 100세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연립주택을 신축하거나 기숙사를 신축하겠다. 그러면 이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의 법 적용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무관리 대상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죠? 거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요 이제 관련 법률, 관련 법률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공부하셔야 될 게 용어입니다. 용어. 자, 거기 477페이지 보시면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다중이용시설이란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죠? 우린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2조 2항 제2호의 공동주택. 2조 제2항 제2호는 아연다기를 말하죠. 그런데
그런데 실제 법 적용되는 건 뭐라고요? 넘겨보시면 478페이지에 적용대상 공동주택은 아연기죠. 아연기. 아, 연기 난다 그 얘기예요. 공기가 안 좋으면 실내 공기질이 안 나오고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아연기. 자, 그 다음에 오염물질이라는 게 있죠. 아까 오염물질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 가스도 있고 입자성물질 이런 게 오염물질이었잖아요. 예, 이런 물질을 말한다. 그리고 그 실내 공간 오염물질은 여기에서 몇 번째예요? 실내 공간 세 번째인가요? 실내 공간 오염물질 하면서 이 물질이 10개가 이렇게 있죠. 그죠? 실내 공간 오염물질. 거기 뭐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이렇게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 이 법률은 지난해만 제외하고 매해 출제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은 뭐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요 실내공간 오염물질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오염물질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왜 고개를 다 내리고 계세요? 정리할 수 있겠지요? 없겠어요. 그래서 지금 딱 1분을 드립니다. 1분 너무 많은가요? 30초. 30초 후에는 이걸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암기.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30초에. 정말 그럴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 방법을 씁니다. 아라비아 숫자 1부터 10까지 모르시는 분은 이걸 외울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어요? 1부터 10까지? 아라비아 숫자 1. 그 다음 뭐예요? 1. 그 다음에 2. 3. 삼면. 성면. 4. 라돈. 사돈. 5. 오존. 6. 휘발성. 6. 이화물. 7. 이산화 칠소. 8. 포르말데이드. 9. 부유세 군. 10. 미세먼지.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거기 일산화탄소가 5번에 있죠. 그게 이제 아라비아 숫자라면 1이에요. 1. 6번에 이산화질소입니다. 이건 7번이고요. 실제 2번은 2번에 있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3은 9번의 성면. 4는 7번의 라돈. 5는 10번의 오존. 6은 8번의 휘발성 유기화물. 7은 6번의 이산화칠소. 8은 3번의 포말데이드. 9는 4번의 총부유세군. 10은 1번의 미세먼지. 이렇게 다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염물질도 알았고 10가지 알았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관리를 보도록 하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새로 지어졌다. 그러면 게시판 딱 들어가 보면 게시판에 오염물질 쫙 있고, 오염물질에 이 권고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얼마다 이렇게 딱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게시하는 게 몇 가지? 6가지입니다. 6가지. 그 6가지가 거기 나와 있는 479페이지의 포말데하이드부터 스틸렌까지. 그 6가지의 그 권고 기준치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주관식도 나오고 객관식도 나오고 지문으로도 나오고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일종의 좀 암기 같은데 그 머리 글자 떠서 그 6가지를 보면 벤젠, 스틸렌, 에틸렌, 자일렌, 토루엔,
폼알데하이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머리 글자죠. 이거 뭐예요? 네, 여러분들 타고 다니신 차량 이거 타고 다니시죠? 네. 여러분들은 남자 말고 여자가 벤츠 타고 다녀요. 그러면서 톨게이트를 탁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뭐 있어요? 폼 나죠?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고 관련된 숫자. 벤젠은 두 글자니까 숫자도 두 개예요. 30 마이크로그램 이하다. 스틸렌은 3인데 하나 둘 셋이다. 3인데 셋이다. 하나 둘 셋. 마이크로그램 이하 해서입니다. 이렇게 단위를 이제 생략을 하고 에틸렌은 360, 자일렌은 700, 톨루엔은 1000, 폼알데하이드는 210 이하가 돼야 돼. 이것도 지금 숫자 같이 보이지만 이제 몇 번을 봐요. 그래서 이것도 다 정리가 됩니다. 다만 저 벤츠 타고 톨게이트 지나가는 건 좀 기억을 해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데 100세대에 한 곳 측정하고 100세대에 세 곳을 측정하고 100세대부터 하니까 그래서 이 100세대부터 하니까 100세대에 세 곳을 측정하고 100세대 넘어가는 100세대마다 하나씩 때마다 한 곳을 추가하죠. 이렇게 해서 아까 이 게시판 어디 있죠? 이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요 수치를 게시를 해 둡니다. 60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일간. 이게 뭐 시험에 정말 다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뭐 이거 뭐 기출문제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냥 요걸 그대로 옮겨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5번에 오염물질 방출 건축 자재 이것도 주관식 시험에서 한번 나왔는데요. 거기 있는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실란트가 얼마냐 써라 뭐 1.5 뭐 이런 거를 내요 문제를. 그래서 이것도 참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뭐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오니까 그것도 좀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뭐 정리라기보다도 그냥 뭐 암기법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여러분들 그 실내 공간 오염 물질 이런 것들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마감재에서 다 나옵니다. 마감재.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친환경 자재 쫙 해서 뭐 마루 강화 마루 막 쫙 친환경으로 쫙 하잖아요. 큰 돈 들여서. 근데 소용없어요. 왜? 접착제로 붙여야 되잖아요. 그 접착제 속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톨루엔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오염물질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 정도 이상이다 하게 되면 오염물질이다. 이렇게 방출 건축자재다.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좀 기억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그 숫자를 써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 오염물질 종류, 뭐, 여기 폼알데히드도 있고, 톨루엔도 있고, 총휘발성 유기화합물도 있죠. 그리고 구분에 따라서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일반 자재가 있습니다. 자, 요걸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뭐, 내일 시험 보러 갈 건 또 아닌데, 이걸 정의를 한 건데요. 근데 아니죠, 먹습니다. 요대로 하면. 자,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문제가 나겠죠. 왜? 이건 다 다르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접착제. 또 뭐가 있어요? 페인트. 또 뭐가 있어요? 실란트. 또요? 퍼티. 그 다음에 일반 자재. 네, 일반 자재. 자, 여기 숫자를 넣어라 그 얘기예요. 접착제는 2라고 돼 있습니까? 네. 2.02 2죠. 접착제가 뭐예요? 본드. 접착제가 하는 게 뭐예요? 꽉 붙이는 거죠?
얘하고 얘를 붙이는 거 아니에요? 접착제가? 그러니까 접착제는 얼마예요? 2죠. 2. 그죠? 페인트는요. 이렇게 접착된 곳에다가 이렇게 색을 덧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이라고 하면 좋은데 1 더하기 1은 2인데 이건 반밖에 안 되잖아요. 두께상. 그죠? 그러니까 2.5. 실란트가 뭔지 아세요? 실란트? 실란트. 그 코킹 이름 좀 알아요? 실리콘 수지가 예, 그 이제 코킹, 그 화장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죠? 접착하기도 하는 거. 그게 실란트라 그래요. 실란트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실리콘 건 같은 거, 실리콘 건 해놓고 쫙 쏘죠. 그렇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마무리를. 마무리는 안 해. 그냥 이렇게 쭉 쏘놓기만 하면 안 되죠. 우들우들한데. 이제 전문가들은 침을 딱 발라가지고 쫙 파냅니다, 이렇게. 네, 그런 거 보셨어요? 이렇게 쫙 파내요, 이렇게. 실란트 파내. 얼마큼 파냈어요? 네, 0.5만큼. 퍼티. 이게 뭐예요, 퍼티가? 빠다라고 하는 거, 빠다. 하얗게 생겨가지고. 에폭수지 같은 게 빠다로 바른다가 에폭수지 충전하기 전에 그 단면적 처음에 이렇게 바르는 부분이 있어요. 퍼티라고 하거든요. 빠다 바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퍼티 정확하게 지금 퍼티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잘하세요? 영어 1이 1, 2 이거 알죠? 그죠? 요렇게 끝나는 영어가 뭐가 있어요? 1, 2, 3, 4, 5, 6 쭉 가다 보면 20가 있어요. 20. 그죠? 20. 어떻게 숫자를 딱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네. 일반 자재. 몇 글자예요? 네, 그러니 이 숫자를 잊어먹질 않죠. 그죠? 근데 이거를 물어봤었어요. 써라라고 주관식. 아무튼 뭐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니까요. 예. 폼알데히드는 우리 2016년도니까 0.05로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아까 보셨던 권고 기준하고는 달라요. 요거는 오염물질로 보는 그 건축자재의 그 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폼알데하이드는 0.05. 그 다음에 톨루에는 0.08이에요. 뭐 이렇게 4개도 했는데 뭐 이거 못 하겠어요. 그죠? 그럼 결국은 다 요 숫자도 다 정리가 됩니다. 정말 여기는 시험이 워낙 다 물어봤어. 그래서 아주 뭐 아까 그거 할 때 여러분들 느끼셨어야 되는데 아라비아 숫자 1부터 10까지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보시면 이런 거 이렇게 가리고 써라. 20, 4글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음 관리 이야기를 좀 할게요. 소음 관리 이제 주택법에서 이제 규정들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예. 자, 소음 관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실은 이 실내 공기질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소음 관리가 뭐 거의 여기는 무조건 소음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소음은 주택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택법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에요. 집을 짓는데 이 소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거주하시는데 우리 주택이라고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쾌적성 아닙니까? 아침에 잠 좀 자려고 그러는데 시끄러. 하루 종일 우리 선생님처럼 그죠?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그죠? 피곤한 거야. 잘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집을 짓는데 이 소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체계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 체계를 잘 봐요. 이 소음의 체계가 이제 확립이 됐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공동주택을 짓습니다. 공동주택을 쳐요. 그러면 여기에 공동주택을 이렇게 짓겠다. 그런데 공교롭게 여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철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이건 견딜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앞에 이게 철도라 그러니까 무슨 뭐 옛날 기찻길역 오두막집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좀 바꾸겠습니다.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그러면 고속도로 옆에 이게 뭐가 있어요? 이게 방음벽 같은 게 있죠? 이게 다 규정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소음, 이 고속도로 차량 소음이죠? 외부 소음에 대한 대책을 일단 해야 되겠다. 소음은 그래서 첫 번째, 이 건설 지점에 대한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돼야 돼요. 근데 뭐 고속도로 옆에 있는데 이게 견디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걸 설치한 거예요. 설치해서 얼마로 만들려고요? 65dB 미만으로 만들려고. 그런데 이 방음벽이 한 20층 높이 돼요? 기껏해야 뭐 높이가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옛날에 이 공동주택은 5층짜리 뭐 6층짜리 이랬는데 지금은 30층짜리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커버할 수 있는 곳은 이 공동주택의 5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이 위에는 이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6층 이상부터는 규정이 얘를 적용하지 않아요. 6층, 5층까지만 얘를 적용하고 6층 이상부터는 다른 규정을 적용합니다. 뭘 적용하냐면 이렇게 적용해요. 문 닫고 거실에서 측정을 했을 때 45dB 이하면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이제 외부 소음에 대한 대책은 다 수립이 됐죠. 그러면 이 높이에는 창문이 이중 창호에 뭐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문 닫고 측정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외부 소음은 이제 견뎠어요. 고속도로가 있든 뭐 철도가 있든. 근데 이 윗집에서 떠드는 거 있죠. 이게 또 못 견디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내부 소음에 대한 대책을 또 수립을 해야 돼요. 내부 소음은 좀 확대해서 보면 이거죠.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되는 게 있고 이렇게 문제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문제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되는 거를 층간소음이라고 그럽니다. 층간소음은 위에서 아래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아래에서 위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꼭 위아랫집이 아니라 이렇게 건너뛸 수도 있어요. 층간소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옆 문제. 이건 이제 경계벽이죠.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이 층간 소음은 크게 소음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하나는 경량 충격음, 또 하나는 중량 충격음으로 구분을 해서 경량 충격음은 의자 끌 때 나는 가볍고 딱딱한 것으로부터의 소음이고 중량 충격음은 무겁고 무른 애들 뛰는 소리를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경량 충격음은 58dB 이하, 중량 충격음은 50dB 이하가 되도록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건설입니다.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래 이렇게는 져놔야 사람이 사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계벽 구조도 이 구조가 이쪽은 이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뭐 뿐만 아니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 뭐 이런 것들 류예요. 이런 것들 류가 있고 또 벽돌
구조류가 있고 또 PC라고 해가지고 조립실 패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립실 판 구조, 벽돌 구조. 뭐 여러분들 건축 구조를 했으니까 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면은 경계벽의 두께가 최소 15cm 이상, 이거는 20cm 이상, 이거는 12cm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웬만한 소음은 전달이 되지 않고 차단이 되고 사람이 살 수 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어디냐면 여러분들 483페이지 483페이지에 소음 방지 대책 수립해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65dB 미만이 되라. 또 박스 안에 보시면 45dB 이하일 것이라고 하는 이렇게 처음에 이제 시공 당시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6층 이상인 부분은 적용하지 않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되고 또 그 다음에 485페이지 보시면 6번의 소음 관리 방안으로 옥내 소음 관리해서 A번에 보시면 그 가나다에 따라서 두께가 나오죠. 15cm, 20cm, 10cm.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486페이지에 보시면 바닥 구조 동그라미 2번에 층간 바닥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라라고 하면서 2번 보시면 경량 충격음은 58, 중량 충격음은 50dB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바닥 두께를 얘기를 하죠. 두께가 얼마라고요? 일반적으로 210mm 이상으로 해라. 이런 표현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어때요? 외부 소음 차단되고 내부 소음도 요 정도면 뭐 그래도 충분히 좀 커버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주를 했는데 생활 소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외부 소음이나 내부 소음에 견디도록 집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했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뭐 새벽부터 피아노 치고 밤늦게까지 쿵쾅쾅 애들 뛰어다니고 이러면 이제 이게 아무리 두께가 210mm여도 못 견디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요거는 이제 지난해 이제 새롭게 이제 도입된 부분인데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이렇게 됩니다. 주택법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생활소음이 있다. 그러면 관리 주체에게 이 소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쿵쾅쿵쾅 거려서 여기서 나는 소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관리 주체한테 이야기를 하겠죠. 어우, 시끄러워요. 그럼 예전에는 어땠냐면 어떻게 관리 주체가 할 게 없었어요. 법에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좀 조용히 지내시죠?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여기서 이 사람한테 권고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좀 조용히 하시죠. 시끄럽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수인을 안 하면 조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도. 다 뭐 하여야 한다는 아니에요.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그럼 조사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이 여러분들 482페이지에 있는 그 층간소음 기준입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기준을 이렇게 직접 충격 소음하고 공기 전달 소음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제 피아노 같은 거 음향기기는 공기 전달 소음이고요. 뛰어다니는 거 이런 거 경량, 중량 충격음은 직접 충격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눴을 때 측정을 할 때 직접 충격음은 1분간의 등가 소음도나 최고 소음도 거기 나와 있으니까요. 공기 전달 소음은 이게 음향기기라 1분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듣는데 앞에 정정정정 이렇게 나가다 갑자기 빵빵빵 빵! 아 이건가요? 맞나요? 뭐 그러면 이게 한 5분은 들어봐야 이 소음도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분간의 등가 소음도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시간에서 주야로 이렇게 구분하죠. 주야. 그래서 주야. 어느 분은 주간, 야간 이렇게 하니까 해 떨어지면 무조건 야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생활을 하는 거는 주간이고 주무시는 건 야간이에요. 그래서 10시, 6시 기준으로 합니다. 예. 주간, 야간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언제 주간, 야간 써봐요? 밤일 낮장 할 때? 예, 그때도 쓰죠. 예, 좋습니다. 예, 해 떨어졌다고 야간 아니에요. 야간 몇 시부터? 10시부터입니다. 10시. 그래서 주간은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깨어 있으니까. 근데 자다가 깨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43, 57, 45 주간이고 야간은 좀 완화가 되는데 5dB 정도가 강화가 되는데 5dB 정도 그러니까 38, 52, 40dB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음이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새로 도입이 되면서 이것과 이것들이 다 엉켜가지고 이게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면 안 돼요. 집을 지을 때 외부 소음에 대한 대책, 내부 소음에 대한 대책을 우선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잘 만들어 놨는데, 막 뛰고 그러면 그 생활 소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런 기준에 처리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권고까지 했는데도 말을 안 들을 수 있죠. 말을 안 듣는다기보다는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다 안 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분쟁 조정위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쟁 조정위원회는 두 가지 형태예요.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형태도 있고 또 환경 분쟁 조정 소음 환경이니까 여기에도 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도법에 의한 수질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수질검사라고 기억납니까? 수질검사? 수질검사. 기억나죠? 1년에 한 번씩 급수 먹는 물 수질검사 했잖아요. 그때 항목이 뭐였어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는데, 잔탁, 총, 세, 대수. 기억나시죠? 잔류염소, 탁도, 총, 대장균, 일반 세균, 대장균, 수소연농도. 이런 것들을 검사해요. 그 기준이 어디 있냐면 여기 488페이지, 9페이지에 있어요. 뭐 많이 있는데, 그죠? 많이 있는데 거기 뭐 1번에 가보면 일반 세균, 그죠? 여기 보면 요 1번에 일반 세균 있고 1번에 1번에 대장균, 총대장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번에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489페이지 4번에 소독제 및 소독 부산 물질 할 때 4번에 가가 잔류염소 아닙니까? 그죠? 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탁도는 수소연 농도 볼까요? 489페이지에 5의 4 보시면 이게 수소연 농도죠. 그죠? pH 5.8에서 8.5. 또 490페이지에 5의 파 이게 탁도입니다. 그죠? 0.5NTU를 넘지 말아라. 뭐 이렇게 1NTU 수돗물은 0.5NTU를 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기준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외우시고 할 필요는 크게 없어요. 이 문제를 보시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적용 부분은 뭐 거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주로 이제 환경은
여기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이제 주로 출제를 하다가 지난해 이제 안 하고 이제 소음이 주택법 규정 아까 했던 생활소음 규정이 이제 마련이 되면서 했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아주 강세를 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좀 쉬셨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관리 마지막 장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 쉬겠습니다.